그럼 지금부터 2024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상생분과 1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생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고 오늘 사회를 담당할 한성대학교 김효용 교수입니다. 저희 상생분과는 정부 R&D의 상용화 연결 체계 구축, 그리고 과제 기획 등 선순환적 프로세스 방안 모색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근본 1차 세미나의 포럼 전체 주제는 가상융합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조건입니다. 먼저 세미나 진행에 앞서 오늘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XR 하드웨어 콘텐츠 생태계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XR융합센터 홍원기 센터장을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부 R&D 상용화와 선순환을 위한 상생 방안, 국방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실 포멀웍스 이세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을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맥스트 조규성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브로틴 문성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시어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발표자 두 분이 각각 약 30분 정도씩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토론자 두 분의 발표 내용과 관련한 의견 등을 듣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를 통해 나온 의견을 가지고 네 분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문이 있으시 이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국내 XR 하드웨어 콘텐츠 생태계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홍원기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홍원기입니다. 오늘은 국내 XR 하드웨어와 콘텐츠 생태계 강화 전략에 대해서 발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 기관명은 좀 깁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라는 곳이고 보통 약자로는 그 전자진흥회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약자로는 그래서 코리아 일렉트로닉 어소시에이션 KEA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저희 진흥회 안에서 제가 맡고 있는 XR 융합센터는 이제 XR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XR과 관련된 부품, 디바이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이란 산학연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 발굴과 협력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서울 XR 실증센터인데요. 서울시 상암동 DMC에 위치한 XR 전문 실증센터입니다.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XR 제품이나 서비스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나 성능, 품질, 기능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의뢰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이제 전문 인력들이 평가를 해드리고 실제 사용자를 모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전문 그 측정 장비를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XR 기기 같은 경우는 영상 품질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야각이나 휘도, 균일도, 아이박스 등 이제 광학 성능과 관련된 성능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지럼증과 관련된 이제 모션 투 포톤 레이턴시 측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은 모두 이제 시험서 형태로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R&D 결과물들에 대해서 의뢰자 제한 방식으로도 이제 기능 평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 서강대, 고려대와 함께 XR 특화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5년 차가 지금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국내 이 석박사 인력들이 국내 XR 기업에 또 취업을 해서 아주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XR이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국제 표준화 포럼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를 반영한 그 표준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그 PC와 모바일 다음으로 AR, VR 그리고 XR이 지금 메인 디지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도식입니다. 사실 현재 그 PC나 인터넷, 모바일 이런 디바이스나 기술들은 지금 누구나 다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AR, VR, XR까지는 아직 누구나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스마트폰 다음 플랫폼으로 이제 XR 분야에 대해서 뭐 기술 투자나 제품 출시 등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특히 이 도식은 사실 이 도식 자체가 거의 10년이 된 도식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디지캐피털이라는 그 전문 시장조사 업체에서 앞으로 AR, VR이 스마트폰 다음에 플랫폼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전망했던 그런 이제 이 그림이었는데요. 지금도 다시 보면은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문제들도 많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기업들의 생태계라든지 혹은 뭐 킬러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써 있는 뭐 애플, 메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삼성 등 이제 기존의 PC나 스마트폰에서의 이제 대표 기업들은 그래도 대부분 이 XR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부터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들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술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 진화도 많았었고요. 최근에는 뭐 기술도 많긴 하지만 컨셉 자체도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VR부터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약 10년 전에 그 2014년도에 오큘러스 그 DK2라고 하는 그 VR 디바이스, 그 머리에다 착용하는 VR HMD가 있었고, 그리고 PC에 연결하는 VR 디바이스,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VR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후인 2020년도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무선의 스탠드 얼론 타입으로 약 누적으로는 한 약 3천만 대 정도가 팔린 그 VR에서 그래도 가능성을 좀 알린 그런 HMD 제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그 VR 디바이스들은 그 앞에 이제 카메라랑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런 카메라 센서들은 이 사용하는 공간을 이제 정의하거나, 그러니까 추적을 하거나, 혹은 그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뭐 넘어짐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출시된 여러 제품들을 보면은 뭐 아주 고성능 고화각의 카메라라든지 뭐 라이다의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VR이지만 AR 기능도 가능하게끔 그런 형태로 좀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첫 시작을 알렸던 제품이, 사실 그 유명한 제품은 아니지만 핀란드의 바루요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XR3라는 제품이 2021년도에 이제 출시가 된 아주 굉장히 고가의 이제 VR 헤드셋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메타에서도 이제 퀘스트 프로라는 제품, 그리고 피코의 4 제품에도 이제 단일 카메라를 넣어서 외부 환경을 이제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메타퀘스트 3라든지 뭐 바르요란 이런 곳에서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2024년도 드디어 이제 올해 와서는 애플에서도 이제 비전 프로라는 거의 최고 사양의 XR 헤드셋을 출시하였고, 그 비전 프로는 약 17개의 센서와 카메라가 이제 탑재가 되어서 굉장히 VR, 그러니까 내 눈을 실제로 가렸지만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이 외부 환경을 거의 제 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이제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VR이 발전을 해온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AR입니다. AR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광학계들이 만들어지고 발전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단순한 그 허드 형태, 그러니까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띄워주는 형태가 아닌 공간과 객체를 인식하는 AR 기기는 여기 2018년도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매직리프 1 제품과 MS 홀로렌즈 2를 통해서 이제 공간과 객체를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센서를 달아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제품들은 뭐 아마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은 이건 일반 소비자용이라기보다는 주로 산업용으로 주로 많이 이제 활용되어지고 있고, B2C 용으로는 이제 2020년부터 뭐 여기 써 있는 N리얼, 지금 이제 엑스리얼로 이제 사명을 바꿨습니다만, N리얼 라이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모니터를 좀 대체해서 확장형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시스라는 이제 작년 이제 사실 11월부터 이제 판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지 않지만 AI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실제로 멀티모달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글래스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또 더불어서 시야각이 넓지 않아도, 그러니까 20도 이하의 굉장히 얇고 가벼운 그런 AR 글래스들, 여기 바로 위에 있는 2024년도에 보면 TCL 레이네어 X2가 이제 그런 제품인데요. 거의 안경처럼 쓸 수 있는 AR 글래스 제품들도 지금 많이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또 하나의 제품군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인데요. 특히 이번 메타 그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약 10만 대를 판매를 했고, 일단,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한 40만 대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XR이라는 기술 키워드라는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용자들에게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컨셉들도 굉장히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 XR 제품의 포지션이나 영역과 범위들이 계속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아까 제가 설명드린 VR HMD는 기존의 어떤 TV나 게임 콘솔은 물론 요즘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처음 이제 나왔을 때 마케팅 용어로서는 이제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PC 영역까지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노트북을 쓰기도 하고 뭐 데스크탑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VR 헤드셋을 끼고 이제 컴퓨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하겠다라고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AR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확장하는 개념도 있지만 정말 그 모니터가 없는 그 AR 랩탑이라는 그런 개념의 제품도 작년부터 이제 출시를 하여서 이제 이런 기존의 TV나 콘솔 그리고 이런 PC 영역까지 계속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사용자로서 이제 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는 제가 이제 뭐 정보를 얻는 용도로도 주로 쓰긴 하지만 뭐 전화 통화하는 용도로도 주로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인 전화하는 거, 음성 통화하는 기능도 그걸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앞에 글래스 앞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달려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카메라를 제가 보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영상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영상 통화도 이제 하는 그런 기능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양손 핸즈프리로 동영상 찍을 때 혹은 사진 찍을 때 스마트폰 막 꺼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안경에서 그냥 바로 클릭을 하거나 혹은 뭐 제가 이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런 형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증센터에는 사실 거의 현존하는 AR, VR 디바이스들이 다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AR 랩탑도 이제 실제로 컴퓨터 노트북 쓰는 것처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도 처음 이제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초기에는 정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해서 뭐 컴퓨터도 해보고 영상도 틀어보고 그 영상이 또 실제로 뭐 멀티비전이나 4K TV보다 얼마나 또 화질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아직까지 이런 무거운 디바이스들은 그래도 착용감이나 이런 것들 좀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표현한 것처럼 기존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게임 콘솔들, 그리고 노트북, 빔 프로젝터, 그리고 TV 이런 영역들을 지금 차근차근히 좀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되게 유망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PC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XR 이런 기술들이 사실 이제 오늘 주제인 그 XR 하드웨어와 콘텐츠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있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TV를 켜는 앱 혹은 뭐 유튜브 앱이 없으면 사실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하드웨어도 있지만 콘텐츠나 그걸 또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콘텐츠 생태계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애플 비전 프로를 저도 이제 계속 여기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더라도 앱이 꾸준히 출시는 되고 있지만 이게 비전 프로 전용 앱 혹은 전용 콘텐츠가 그렇게 또 많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볼거리, 뭐 즐길거리 이런 것들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XR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는 분야로서 이런 하드웨어나 콘텐츠도 계속 볼거리나
즐길 거리들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런 XR 분야는 이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양한 이제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후방 산업은 사실 보통 다 익숙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보통 이제 정말 디스플레이,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디스플레이와 그걸 또 통해서 보는 광학계, 이거에 통해서 제가 얼마나 화질을 좋게끔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카메라와 센서의 부품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이 바깥 세상을 얼마나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가상과 현실을 융합시킬 수 있는지, 이런 품질이나 성능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반도체나 배터리, 뭐 그 통신 부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디바이스를 내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지, 사실 거의 이제 스마트폰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후방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 집약, 스마트폰처럼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제조가 필수적인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서비스나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이렇게 보통 CP&D로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기를 사서 보통 이제 처음 받아보면 하는 게 이제 내 계정을 등록을 하고, 그 계정을 통해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깔고, 그리고 앱을 깐 다음에 제가 그 앱을 통해서 뭔가 그 서비스를 이제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이제 뭐 본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현재 XR 지금 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생태계 이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단절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기업이 정말 빅테크에서 한 군데에서 이게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좀 복잡하게 좀 형성되어 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이도 이제 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런 구조,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XR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구조를 좀 이제 뜯어보면은,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조랑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XR 디바이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스플레이, 제가 이제 보여지는 화면을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그리고 CPU나 GPU 등 이제 핵심 부품 외에도 일반 스마트폰에 포함되어 있는 뭐 조도 센서, IMU 센서, 가속계, 배터리, 뭐 GPS, 오디오,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동통신 부품 등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품들을 제어하기 위해 그 부품마다 우리가 보통 윈도우에서도 뭔가 USB로 뭔가 꽂으면은 막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막 하죠. 그런 것처럼 부품마다 각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 드라이버는 결국 여기 가장 하단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커널 형태로 해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커널은 실제 OS, 뭐 윈도우가 됐든 안드로이드가 됐든 연결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런타임이라든지 자바 API에 연결이 되어서 앱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앱이 실행되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모듈과 환경을 우리는 보통 이제 운영체제의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운영체제 주된 이제 기능이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만들어지면은 그 각각 부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버, IC, 커널로 구성이 되어지고, 이게 어떤 OS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장 위에 있는 시스템 앱으로 볼 수 있는 뭐 다이얼러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캘린더라든지 이런 앱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실제로 실행이 되게끔, 호출해서 실행될 수 있게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앱 개발할 때, 스마트폰 앱 개발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만들진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기 OS 구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OS들은 현재는 아주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특히 이런 안드로이드에서는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을 깔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뭐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코드를 써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데, XR 쪽에서는 주로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게임 엔진을 통해서 앱을 이제 쉽게 개발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서드 파티의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 킷을 이제 제공해주는 개발 툴을 사용해서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그 개발들이 그 네이티브 개발보다는, 물론 네이티브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네이티브 개발보다는 기존 개발 툴들을 잘 사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의 이제 20년이 되어가는 그 스마트폰의 사업 이익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애플이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생각했던 뭐 부품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생태계를 다 독자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그 스마트폰의 그 사업 이익 구조들을 제가 좀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것들을 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애플의 그 2007년부터의 이익 구조를 보면은 어쨌든 아이팟에서 아이폰으로 성공적인 제품 변화를 이제 잘 이제 연착륙을 시켰고, 스마트폰 초기에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아이폰의 판매 수익으로 전체 매출을 만들었다라면은 최근에는 아이폰의 판매 수익으로 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영역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2024년도에 그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애플은 앱스토어, 애플 TV, 뭐 애플 뮤직, 이러한 이제 그 서비스,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맨 오른쪽에 보시는 거 2023년에도 이미 좀 그 서비스가 많이 이제 매출이 오르고 있긴 한데요. 그 아이폰 판매 다음으로 두 번째 메인 사업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의 비즈니스는 아이폰 판매를 통해서 사용자를 확보하고 그 사용자가 결국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 뭐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앱을 필요하니까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가치 사업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지금 그러니까 XR 그 산업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메타 이야기인데요. 메타는 2014년도에 이제 오큘러스 인수를 시작으로 여러 XR 콘텐츠 기업들을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직접 인수, 투자하면서 XR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메타의 VR 앱은 대략 한 1000여 개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앱들이 이제 출시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생산성 및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앱들에 대한 자체적인 투자, 육성, 지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메타의 그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면은 그 AOSP,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그 메타의 자체 호라이즌 OS라는 OS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보면 그 AOSP 기반한 그 안드로이드 OS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샤오미의 미 UI라든지 혹은 이제 삼성에도 이제 원 UI라든지 이런 UI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하면서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메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적인 그런 O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이제 서드 파티 하드웨어 제조사들에게도 공개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XR 디바이스 라인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뭐 에이서스 혹은 이제 레노버 등과도 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VR 생태계 확산과 이제 확장을 위해서도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레퍼런스 기기가 되겠죠. 저가 보급형의 VR 기기를 이제 출시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체 개발한 OS를 바탕으로 SDK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쉽게 이제 VR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뭐 네이티브 형태로도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이제 SDK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VR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공간을 세팅하고 거기다 아바타 넣고 거기다가 이제 인터랙션 넣는 것, 그런 기본적인 VR 기능을 외에도 그 메타 AI를 활용한,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 디바이스지만 앞에 카메라를 이제 넣어서 이 현실과도 이제 인터랙션 될 수 있게끔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메타 AI라는 그 자체 AI 기술들을 또 같이 활용해서 API를 제공을 해서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뭐 카메라 인식, 이러한 이제 새로운 기능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애플입니다. 이제 애플은 뭐 기존에 이제 확고한 뭐 개발자나 사용자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가 불과 올해 1월에 이제 출시를 받고 2월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했지만, 비전 프로는 어쨌든 굉장히 뭐 4K급 해상도의 뭐 자체 고성능 칩셋에 뭐 여러 가지 그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서 이제 휴대 가능한 최고 사양의 XR 디바이스를 출시를 하였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도 이제 글로벌 출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출시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비전 OS라는 자체 OS와 또 이제 SDK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이제 기존 앱 생태계를 또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체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WWDC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비전 프로의 전용 앱은 약 2,000여 개,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호환 앱까지는 약 150만 개를 확보했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비전 프로 사용자다 보니까 실제로 앱스토어에서 그 정도 앱이 있는지는 좀 확인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 정도 확보했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OS나 SDK에 관련된 소식으로는 이제 그 6월에 그 WWDC에서는 이제 비전 OS 2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보통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그 판올림 속도, OS의 판올림은 보통 1년에 한 개씩 보통 올려가는데, 불과 제품 출시 4개월 만에 이제 버전 1에서 2로 이제 판올림이 된 거인데요. 굉장히,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사실 UI, UX도 굉장히 변화도 많고 굉장히 또 많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조작 편의성을 위해서 제스처도 그 전에 제스처보다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제스처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비전 프로로 예를 들면 공간이나 입체 사진을 이제 찍을 수가 있는데, 기존 그냥 평면 사진을 가지고도 뭐 자동 생성하는 기능들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이제 비전 프로가 주로 이제 맥북이랑 연결해서 이제 쓰는 그런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결성을 위해서 확장했다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기능들이 한 16개 정도의 기능들을 이제 4개월 만에 추가하거나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사실 키보드 마우스에 대한 이제 호환성들이 사실 잘 보장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런 입력 장치에 대한 호환성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프로 안에서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이 이제 구동이 됩니다. 사실 아이패드도 우리가 그 초창기에 2010년에 아이패드 1세대의 디바이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패드 1세대의 대부분 앱들은 아이폰의 앱을 그냥 단순히 그냥 2배나 3배로 확장한 형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비전 프로에서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들과의 호환성도 계속 이제 높여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용 SDK에서는 이렇게 뭐 게임이나 건강 피트니스 관련된 이제 신규 API나 키트가 추가되었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볼륨메트릭 API에서는 3D 객체를 제어하거나 멀티태스킹 환경을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고, 뭐 테이블탑 키트나 뭐 엔터프라이즈 API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페르소나 기능들의 향상들, 뭐 사용자 몰입감이나 접근성들, 그러니까 뭐 사파리 같은 거 켰을 때 내가 몰입 형황으로 바뀌는 거, 혹은 이제 그냥 현실 AR 기능이 켜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말로만 설명하니까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때. 그래서 어쨌든 애플은 스마트폰 차기 플랫폼 이런 비전 프로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과 인력과 뭐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비전 프로의 그 전용 앱은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냐면, 보통 이제 스위프트 UI나 뭐 엑스코드, 뭐 유니티 이런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개발 환경들은 기존의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북에서 이제 개발하는 환경과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개발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산되어진지를 좀 제가 간단하게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마트폰에 우리가 보면 뭐 앱스토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앱스토어가 있고,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 혹은 뭐 갤럭시 스토어, 이런 앱스토어들이 있습니다. 메타나 애플도 현재 XR 분야에서 이제 전용 앱스토어와 앱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앱은 퍼블리싱과 관련된 API를 통해서 쉽게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관리 도구를 통해서 뭐 검색이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조회를 당했는지, 얼마나 다운로드가 됐는지, 그 결제가 또 얼만큼 되었는지, 월별로, 일별로, 뭐 시간별로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유통 및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은 XR 컨텐츠 개발자들 관점에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자들이, XR과 관련된 개발자들 혹은 기존의 다른 개발자들이 XR 영역에서도 쉽게 이렇게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끔, 혹은 관리할 수 있게끔, 혹은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략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는 최근에 이제 엠랩이라는 그 시험용 앱마켓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예전에는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이제 잘 검색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현재는 메타에서 이제 계속 그 컨텐츠를 많이 수급하기 위해서,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앱랩이라는 시험용 앱마켓을 공식 스토어에서도 편입시켜가지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앱과 컨텐츠를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출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해외에 잘 나가는 게 메타나 애플에 대해서 개발자 생태계를 위한 뭐 개발 도구들 혹은 이제 유통하는 플랫폼들에 대해서 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XR과 관련된 SDK들이 있습니다. 사실 메타나 애플처럼 뭐 부품 소싱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를 설계해서 제조하고 뭐 개발 플랫폼에 또 띄우고 그리고 유통이나 관리 플랫폼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기업은 현재는 없지만, 각 분야에서 뭐 하드웨어도 잘 만들고 SDK 개발하고 컨텐츠 잘 만드는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드릴 기업들은 기업이나 이제 솔루션들은 이런 SDK와 관련된 이런 기업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AR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맥스트의 AR SDK나 버넥트의 트랙이라는 이런 AR용 SDK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SDK가 각각 이제 특장점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주로 다룰 맥스트의 AR SDK는 주로 이제 공간을 트래킹하거나, 그러니까 공간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거나, 혹은 이제 내가 이제 타겟하는 이미지나 마커, 뭐 QR 코드, 뭐 객체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뭐 비주얼 술램을 통해서 내가 이 가상 환경에서 나의 위치를 또 이제 계측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인식한 곳 그 위에 그 주변에 뭔가 이제 가상이나 증강된 컨텐츠들을 이제 배치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쉽게 구현해주는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SDK들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내나 해외 그 AR 글래스 제품과도 이제 많이 호환되어 가지고 AR 글래스용 앱이나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맥스트의 그 SDK는, 이거는 사실 저번에 그 메타버스 엑스포에서 제가 이제 그 전시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 맥스트의 SDK는 국산 AR 글래스인 그 페네시아의 GTM 그 300 향으로 앱 개발이 가능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 글래스의 앞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객체를 인식을 하고 그 객체 위에다가 이제 가상의 컨텐츠를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기능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스캔하고 그리고 추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AR 글래스용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유니티나 어떤 안드로이드, iOS 이런 거에다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트의 그 모바일 환경이 일단 최적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SDK를 활용해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부 기능들은 이렇게 9가지, 대부분 아주 대표적인 기능들이 9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셜 트래커, 그리고 이미지 트래커, 그리고 그걸 크라우드로 해서 이제 또 인식하는 기능들, 인스턴트 트래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제로 그 가상 컨텐츠를 띄우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맥스트 AR SDK로 개발된 그 컨텐츠들, 뭐 사실 가장 이제 유명한 거는 뭐 제네시스의 그 가이드 이런 앱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실제로 좀 사용을 해봤더니만 그 샘플 앱이 있습니다. 맥스트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AR 뷰 앱이나 뭐 스마트 글래스 샘플 앱이나 뭐 캘리브레이션 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맥스트 스캔, 뭐 엑스 스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가상 공간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예 샘플 앱으로서도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서 이게 쉽게 지금 개발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현재 지금 호환되는 그 XR 기기들은 뭐 앱손의 모벨리오 제품들이나 뭐 리얼웨어 제품들, 뭐 엔리어 제품들, 그리고 아까 소개드린 국산 글라스인 페네시아 제품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호환되는 기능들이 이렇게 각각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XR 하드웨어와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고 시장을 좀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아까 맥스트와 페네시아와의 이런 협력처럼 이런 협력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나 애플처럼 그냥 대규모 빅테크 기업으로서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뭐 OS, 뭐 소프트웨어, 뭐 컨텐츠도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 해당하는 분야의 기업들, 뭐 우리나라 사실 대부분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시거나 제작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여기 정말 하드웨어부터 그러니까 뭐 부품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기업 그리고 이런 SDK 기업들 그리고 컨텐츠 기업들 이 기업들이 메타나 애플처럼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요즘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그리고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런 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좀 창출해 나가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그 시장이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 하드웨어 제조 기업들도 사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국산이 필요한 그런 시장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포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비즈니스는 컨텐츠 기업에서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컨텐츠 기업에서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장들, 수요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컨텐츠 기업들은 물론 이제 개발하기 어렵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국산 디바이스보다는 외산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그동안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그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들, 콘텐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들을 같이 좀 조금씩 같이 좀 쉐어를 해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외산에 많이 좀 종속되어 있는 것들을 좀 국산으로 좀 돌릴 수 있다라면은, 사실 그렇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 국방 AR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AR 헤드셋을 국산 제품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솔루션을 국산으로 개발했을 때, 어쨌든 거기에 인풋들, 혹은 개발되어지면서 필요한 기능들이 이러한 것들이 또 하드웨어 제조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으로도 이제 계속 선순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디바이스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고 혹은 나중에 기구적으로도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서포트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또 계속 또 업데이트가 되거나 또 커스터마이징이 되어야지만 또 컨텐츠에서도 또 다양한 또 서비스를 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홍은기 센터 지금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홍은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아니 해외에서 출시되는 HMD라든지 XR 관련된 하드웨어를 가장 먼저 좀 접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말 그대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XR 하드웨어 콘텐츠 생태계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저희 XR 하드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큰 제안을 해주신 우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XR 유학센터 홍은기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정부 R&D 상용화와 선순환을 위한 상생 방안 국방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포머웍스 이세환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포머웍스 솔루션샵부의 이세환 이사입니다. 저는 앞서 홍은기 센터장님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그런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정부 R&D의 그러한 상용화 관점에서 선순환을 위한 상생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언의 근거는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국방과 의료 분야 쪽 사례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고 제언을 하는 그러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고 국방 분야에서의 이제 R&D 상용화의 몇 가지 사례들, 그 다음에 의료 분야의 R&D 상용화 정책 제도 사례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포머웍스는 안전성 중점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전 제어기기라든지 차량의 전자 시스템과 같이 높은 신뢰도와 품질, 그 다음에 안전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 고품질 컨설팅 서비스하고 사례 도구 및 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XR 분야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는데요. MR 국방 지휘통제 플랫폼, 그 다음에 AR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AR 원격 협업 솔루션 등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개발 역량을 확보했고 국방 분야를 시작으로
치안이나 재난, 의료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방 쪽 이제 제품을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품 서비스 브랜드는 저희는 호루스아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꿰뚫는 눈을 의미하고 전장 상황을 꿰뚫는 그런 전장 상황 가시화 시스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해와단의 눈을 갖고 세상을 통찰한다고 알려진 태양의 신 호루스를 모티브로 저희가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작전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시화해서 이제 지휘관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휘 통제, 관제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제품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2019년도 군산협력 사업으로 그 AR 기술을 이제 융합해서 전장 정보 3차원 시각화 기반 실기동 훈련 연동 실시간 원격 지휘 통제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육군 사관학교 내에 소부대 과학화 전투 훈련장을 구축해서 현재 육사 생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활용하고 있고 그 예하부대 도입을 위한 훈련 효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과기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수행했던 과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전 현장에 드론 그리고 현장 전투원 헬멧에 있는 카메라 요새는 이제 레이저 격발 수신 장비 마일즈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마일즈 장비를 통해서 이제 병사들의 상태, 정상인지 경상인지 뭐 사망인지 이런 상태 그리고 위치 정보들을 이제 통신을 통해 전달을 받게 되고 그 실제 작전 지형을 저희는 디지털 트윈으로 3D AR 지형으로 이제 MR 글래스를 착용하고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전 3D 지형에 그 현장의 그러한 지형, 기상, 아군 적군의 위치, 현장에서 보내는 영상 이러한 다양한 전장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에서 지휘관이 효율적으로 상황 인식을 하고 작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대응, 화재, 재난, 교통사고, 의료 상황 시에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관학교는 10년 과기정보부 연구원에 지원된 5G 기반 진단현실 지휘 통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5G 기반 진단현실 지휘 통제 플랫폼은 지휘 통제실과 작전 현장 사이에 지형, 기상, 아군 및 적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화질, 고용량, 초저절성을 지닌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달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작전 현장 구성품과 지휘 통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전투원은 본래의 주경선을 성취할 수 있는 크간 5G 통신 암호화 모듈, 마일즈 연동 5G 장비, 지휘 통제실로부터 송신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단 및 드론으로 구성됩니다. 지휘 통제실은 각계 부서들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적 위치를 표시해주는 종합 상황도, 그리고 작전 현장에서 전투원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을 보여주는 분할 모니터, 3차원 위치 영상을 보며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홀로렌즈, 이를 통제하는 콘크리트 PC, 그리고 서버들로 구성됩니다. 본 시스템은 5G 네트워크, 영상 전송 기술, 구간 암호화 기술, GPS 연동 기술, 데이터 변환 기술, 마일즈 연동 기술, 3D 지형도 시각화 기술, 스마트폰 제작 기술, 지휘 통제용 태블릿 PC 통제 기술, UI, UX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호루스아이, 아이스. 예, 앞서 개발한 그런 지휘 통제 플랫폼을 시점으로 해서 군에서는 현재 이제 국방혁신 4.0 차원에서 초연결 지능형 지휘 통제 체계 구축이 하나의 꼭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군의 요구를 통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제품은 대대급 이하의 그 소부대용 지휘 통제 플랫폼이었다고 하면 그 후속으로는 4단급 이상의 원격 지휘관 간의
이제 다자 전술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차원 디지털 트윈 지형도에 다양한 그 전술 상황판 도식을 하고 각각의 그러한 전술 정보들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전술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 국방 실험 사업으로 육군 대학교에 이제 납품해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휘 통제 플랫폼은 실외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실외에 GPS의 그런 정보로 위치를 추적을 하게 되는데 해군 함정이라든지 실내 작전에서는 위치 측위 정보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정밀 측위 엔진 기술을 융합을 해서 해군 함정의 그런 복잡한 층의 그런 위치 값을 바탕으로 대테러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시스템 지금 그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현장 전투원은 현장에 있는 스마트 패드를 통해서 디지털 공통 작전 상황도 하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MR 글래스를 착용하고 MR 글래스 상에 현장 그 지휘관이 보내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 수행을 이제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이제 뭐 보안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능형이라고 해서 뭐 생성형 AI라든가 AI를 통한 그러한 인식하고 분석 기술들을 접목해서 초연결 지능형 지휘 통제 체계 쪽 개발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 분야 쪽에 R&D 상용화 관련된 몇 가지 그 이슈들을 제가 같이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국방 분야 쪽 R&D를 해보면서 제가 이제 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국방 분야 R&D를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국방 분야는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도 보안이라든가 이러한 그 솔루션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 국방 쪽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가 아니라 체계로 도입되기까지 최소 뭐 9년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개발 및 투자가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방부는 어쨌든 국방혁신 4.0이라는 기본 계획을 작년부터 이제 그 선포를 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국방의 다양한 그 분야에 적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R&D를 통해서 국방력이 강화되고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고 민간 기술을 통한 미래 그 전장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방에서 R&D를 수행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걸 이제 무기 체계까지 도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 체계 획득 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기술 보안 심사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소요 제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개발 시험 평가까지 끝나서 그냥 끝나는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 이 무기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군 현장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운용 시험 평가라는 그러한 통과를 거쳐야만 무기 체계로 이제 채택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민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방 시장에 이제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니즈를 이제 보안상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 훌륭한 기술이라고 만들어서 국방에 제안을 하지만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필요성이 많이 없는 그런 기술들로 사장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대기업 위주의 그런 방산기업 위주의 그러한 그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장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군 무기체계로 도입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니즈는 충분히 갖고 있고 그러한 차원으로 몇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R&D를 통해서 뭔가 도출된 그런 결과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제 굉장히 많은 체계와
그러한 이제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신속하게 이제 군사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다 완성된 것들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군현장에 한 1, 2년 이제 적용해보고 도입되는 그런 프로세스만 있었는데 20년도부터는 처음부터 R&D 시작 단계부터 이걸 신속하게 3년 이내에 긴급하게 개발을 하고 소요 결정을 해서 무기 체계로 가는 그런 신속 연구 개발 사업이 도입되어서 조금 더 이제 상용화를 앞당기고 현실에 맞게 이제 무기 체계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이 이제 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소요 제기를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뭔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신속 연구 개발 사업은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산학연이 이러한 그 제안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케이스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도출되기 위해서 연구개발 소요 이제 채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사업관리자 PM이 이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PM과 같이 이제 그 선정된 기업이 2년 또는 3년 내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 규모도 보통 사업화에서 실증이라고 하면 뭐 1년 이내 또 뭐 많아봐야 1억 내외였지만 지금 여기 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억, 뭐 100억 단위 이상의 그러한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차원의 이제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되는 이제 과정으로서 타 산업부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상용화나 이제 사업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산 통합 설명회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떠한 그 방산 육성하기 위한 제도나 수출 등 이제 컨설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3개의 권역별로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이 되게 어려운데 사업과제 발굴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위해서 10개의 그러한 권역별로 국방 벤처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새롭게 국방 쪽에 사업화하거나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실제 잠재적인 성장이 이제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무기 체계까지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 혁신기업 100개를 선정을 해서 전주기적으로 처음 개발부터 체계 도입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그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방 쪽에 이제 실제 상용화가 되기 위한 다른 부처 과기부나 뭐 중소기업이나 산업부 물론 다 잘하고 있지만 좀 차별화된 측면의 것들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의료 분야의 R&D 상용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야도 이제 국방과 마찬가지로 XR이라는 그러한 기술이 되게 적용이 되기 좋은 그러한 이제 산업 분야라고 저희가 인식을 해서 많은 시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R&D가 개발이 되고 있지만, 국방과 마찬가지로 높은 기술적 난이도가 필요하고 의료에서는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이러한 그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이라든가 이러한 그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실험을 해야 되는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인허가라는 굉장히 높은 규제 장벽이 있어서 이제 많은 R&D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의료기기까지 가서 의료 서비스로 진행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은 그러한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는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이제
복지와 의료의 그런 혜택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기업들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이제 제가 경험해 봤던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임상시험하고 인허가의 이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장표를 보시면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R&D, 시제품 개발까지는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해서 뭔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고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고 또 신의료기술 등록을 하고 보험수가를 받아서 판매하기까지가 굉장히 이제 절차가 복잡하고요. 그러한 그 신의료라는 신기술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령이나 기준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부터 이걸 서비스하려면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있어서 쉽게 이게 뭔가 개발만 해서 임상시험에서 논문만 나오면 금방 의료 적용되겠거니 하고 접근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허들로 인해서 이제 포기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이제 보면 좀 오래된 이제 통계이긴 하지만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의 IT 기술로 뭔가 R&D를 했을 때에 신의료 기술이 시장 진입으로 성공한 사례가 1년에 이게 연도가 좀 표시는 안 됐지만 82건으로 한 1%밖에 안 됐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뭐 식약처, 검평원, 그 다음에 심평원, 뭐 이런 데에서 각각의 뭔가 허가를 받을 때마다 뭐 길게는 200 몇십일, 100일, 뭐 300일, 그러니까 허가만 받는데도 한 1, 2년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원스톱으로 해서 한 80일 내에 받겠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과해서 이제 신의료 기술이 좋다라고 의료 서비스로 이제 채택이 됐다고 한들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처방을 해줄 때 기존의 의료 기술이나 의료 시술이나 약보다 더 이 IT 기술로 뭔가 한 그 이제 처방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그걸 처방을 해줘야 이게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이걸 또 의료진들이 이제 쉽게 처방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학회에서 이제 뭐 증명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의 발목으로 인해서 이 모든 IT 기술을 통해서 진행되는 어떤 실의료 기술이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보건복지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제 23년도에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의료이라는 기술들이 인허가 받아서 실제 서비스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제 좀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전에는 이제 의료 인허가를, 신의료 기술이 인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급여를 받고 또는 비급여로 서비스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한시적으로 먼저 비급여 의료를 받게끔 하면서 그 동시에 이제 그 임상 유효성이라든가 안전성들을 임상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평가에서 이제 안전하거나 효과가 있다라고 되면 이제 급여로 가는 거고, 아니면 퇴출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바뀐 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산에서 만든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제공되는 그런 기기들 대비 국내 의료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에서 만든 것들을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바우처를 제공해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정부 비용을 통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 의료기기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업이 처음에 이제 호기롭게 이제 의료에 뛰어들지만 여러 가지 인허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근래에는 이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라고 이제 발족을 해서 R&D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허가, 임상,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이제 서비스까지 전주기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차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주기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부터 상용화까지 이러한 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계별로 이제 시작품 제작 단계에서 대부분 모르는 기업들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임상시험은 인허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임상시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수가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임상 프로토콜에 맞는 그 이제 임상시험을 한 결과만 이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시작품 단계부터 각 부처에서 이제 이러한 관련된 규정부터 해가지고 사업화 단계까지 이제 전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이러한 IT 기업들이 실제 상용화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제 그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상용화 관련된 몇 가지 그 의료와 국방 분야의 사례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이제 정부 R&D를 상용화하고 선순환하기 위한 제안 사항을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비추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정부 R&D 상용화의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 R&D를 투자했을 때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라고 하면 뭐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정부 R&D를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기술 사업화를 성공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창출된 수익으로 다시 R&D에 투자가 되는 게 이제 선순환의 이상적인 구조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국방이나 의료 같은 분야는 그런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재투자가 되는 그런 선순환은 아직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상과는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R&D 투자 규모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뭐 세계 1위의 1위 정도의 그러한 비율적으로 1위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그 사업화 결과를 가지고 사업화에 도전했던 그 정부 R&D 과제의 절반 이상은 이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그런 통계들도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좀 상용화를 통해서 선순환이 어려운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이러한 선순환을 위해서 밑에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뭐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매칭을 해서 뭐 사업화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경험을 뭐 여기서 일부는 혜택을 받아보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입장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입장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상융합 경제, 그 이제 X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그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에코시스템 차원의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홍은기 센터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뭐 XR이라는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 하나만 또 콘텐츠 하나만 단일적으로 뭔가 이제 개발이 돼서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사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태계 차원에서 이러한 에코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올라왔을 때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그러한 생태계의 그런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제 밑에 하드웨어나 인프라 단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들 그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 창작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도출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연결되어져야지만
XR 산업 전체가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혁신적인 XR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사업화가 성공이 되게 되고 여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이제 구조가 되는데 지금 이제 기존의 사업화의 그런 지원 사업들을 보면 기간도 짧고 금액도 적고 대부분 R&D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좀 규모가 크고 장기간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지원 사업화 지원 그 과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단일 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정도 5천만 원 정도 수준이 가장 제일 많고 그다음에 좀 이제 근래 들어서는 한 1억 5천 정도 규모의 이제 지원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별화된 차원의 이제 사업화 지원 방식이 되다 보니까 양은 많아지지만 어떠한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기에 이제 좀 부족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생태계 차원, 특히나 이제 가상융합 경제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생태계 차원의 융합된 사업화 지원 방식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는데 이러한 형태의 이제 사업화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도 앞서 그 홍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하드웨어 디바이스 기업과 콘텐츠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같이 이 생태계 차원에서 어떤 산업을 만들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컨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국방에서 뭐 아까 신속 연구 개발을 하려면 한 3년 이상의 실제 이제 환경에서 이제 필드 테스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듯이 그러한 이제 기간, 규모, 그 다음에 융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맞는 그러한 사업화 지원 방식이 좀 다각화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XR 에코시스템 차원에서 생태계가 같이 협력을 해야지 시너지가 발생을 하고 더 큰 혜택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랑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사실 국방에서는 이제 무기로 관련 국산 제품을 써야 되는데 무기 체계 전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지원에서는 해외 제품도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산 제품에서 아까 계속 발전되고 있지만 뭐 SDK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굉장히 미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선 제품을 이제 쓰는 케이스가 되는데 결국 그러한 하드웨어에 종속이 되어서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이제 그러한 제약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이제 불만을 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이제 뭔가 더 확장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에코 차원에서 또 하드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는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몰입한 그런 데이터, 영상 데이터, 뭐 인공지능 데이터들이 원격으로 오가게 돼서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잘 돼서는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외면을 하게 됩니다. 단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워낙 이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조금 뭔가 사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나서는 그 코로나 때 불편을 감수하고 했던 것들이 일상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수하려고 하는 그 차원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생태계 차원에서 인프라나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제 이어져야 되는 차원이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정부 지원이나 사업화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 소비자들은 XR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수익이 더욱더 많이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용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주기적이나 장기적인 사업화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국방이나 의료 분야 같은 경우 국방은 최소 9년 이상은 지나야 이제 어떤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아예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화를 하는 시작인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제가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 이게 2021년도에
수립이 돼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됐던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 포럼도 아마 알기로는 이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처음 발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뭐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 나오면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도 5년 동안 이제 그 내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전주기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략들은 5년 단위로 좀 계획이 발표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R&D를 뭔가 해서 R&D 성과가 나오는 것까지는 5년 동안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인프라가 확충되고 생태계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방에서 하다못해 무기 체계로 하나 도입되기 위해서 9년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사업을 계획한 거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또 5년이 아니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가상융합 경제가 21년에 나왔다가 22년도에 메타버스가 나오니까 금세 또 바뀌었습니다. 이 정책이. 뭐 기조는 비슷하겠지만. 가다가 보면 뭔가 해볼 만하면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바뀌고 지금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XR, VR 시절부터 이제 뭐 사업이 계속 지원돼서 이게 R&D 끝나고 사업화까지 지원되었다면 지금쯤 이제부터 해서 뭐 앞으로 한 4, 5년쯤이면 이제 사업화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당장 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부터는 XR 쪽에 그러한 지원 사업은 전혀 찾기가 어렵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뭔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정부 기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XR이라고 이제 사업을 뭔가 수행하던 기업들도 다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AI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용화하고 선순환까지의 그러한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전주기적인 장기적인 사업화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계획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도 기간이지만 적정한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규모의 그러한 사업화 지원은 그동안에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대규모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대규모의 지원 사업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앞에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생태계 차원의 또한 그 융합적인 사업화도 없었거니와 이러한 이제 적정한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 R&D 지원 예산 비율은 세계에서 1위 수준인 반면에 사업화 관련 예산은 R&D 예산의 5% 남짓으로 선진국들이나 뭐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통계 자료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2021년도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오른쪽에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지원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이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금 지원에는 물론 R&D를 위한 뭐 밑에 2번 전문기술 개발도 있겠지만 밑에 3, 4, 5번을 보면 다 사업화나 그러한 이제 그 마케팅 관련된 그러한 비용 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봤을 때 이러한 자금에서 사업화에 지원 비용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사업화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되었을 때 이제 사례들을 저희가 경험한 바로 이제 좀 몇 가지를 제가 같이 공유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XR 제품 서비스 제작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SBA하고 앞서 발표하신 이제 KEA의 서울 XR 실증센터에서 지원한 사업, 그리고 SBA에서 지원한 DMC 오픈랩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화의 그런 성과 말고 조금 제가 앞에 제시한 좀 실질적인 성과를 좀 이제 창출해낸 케이스인 것 같아서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고요. XR 제품 서비스 제작 개선 지원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사업비 규모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다른 2천만 원, 5천만 원 대비 이제 좀 달랐고 여기에 있는 그 지원도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는 정해진 포맷에
뭐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뭐 BM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자율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뭐 기업들도 아예 컨소시엄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R&D에서 나온 것들을 개선하고 서비스하는 데 도움 주는 그런 차원이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활용을 좀 했고, 또 하나 DMC 오픈랩 지원 사업은 앞서 XR이 이제 생태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군에 이제 그 상용화를 하려다 하다 보니 하드웨어에 대한 폼팩터의 개선 문제도 필요했었고,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를 통해서 그러한 생태계 차원에서의 사업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를 이제 조그만 비용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제품 서비스 제작 개선까지 이어서 이제 활용을 좀 했었고요. 제품 서비스 제작 개선은 앞서 저희가 개발한 호루스 아이라는 제품의 현재 군에서의 그러한 당면 과제, 애로사항, 우리 회사 입장에서의 그러한 애로사항, 그리고 이걸 민간으로 확장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사업화 관점에서의 그러한 사용자 참여 평가라든가 UI UX 설계 검증이라든가 비행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사업화 지원 차원의 그런 비용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제품 서비스 개선을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DMC 오픈랩에서는 여기 활동 주체들을 보면 다 이제 뭐 콘텐츠 업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 네트워크 업체, 하드웨어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기관, 이런 기관들이 앞서 이제 필요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도출해서 사업화를 위한 POC도 수행을 하고, 신규 R&D도 과제 발굴도 하고, 홍보 마케팅 활동도 하는 그러한 절차들로 진행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왼쪽에 있는 군에서의 그러한 그 제품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데모용 제품도 이제 시제품을 개발했고요. XR에서 왜 시제품이 이제 중요하냐면, 이 XR은 3차원으로 실제 디바이스나 이런 환경에서 체험을 해야 실제 그 몰입되는 거라든가 효과성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정부 과제로 소요 제기라는 거 제안을 할 때 아무리 PPT를 잘 말고 영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한들 현장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데모를 만들었고, 실제 제안을 하면서 데모를 가서 이제 시연해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소요 제기에서 채택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의 제품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 새로운 것들을 디자인 설계 정도까지는 그 비용으로 해봤고, 이러한 설계를 지금 후속으로 R&D에 또 채택이 되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상 이제 블러 처리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 실질적으로 이제 목업 디자인까지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데모룸까지도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소요군의 시연이라든가 새로운 수요처 대상으로 이제 홍보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호루스아이라는 브랜드하고 이러한 그 상표도 저희가 이제 다 출시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이러한 사업화를 통해서 결국 선순환 차원에서 기존에 우리가 R&D 과제에서 나온 결과물이 실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발굴하고 기획을 해서 이제 제안을 했고, 이러한 제안들이 채택이 되어서 지금 후속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상용화를 위한 추가 R&D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성과들을 도출했습니다. 실제 매출도 나오고 신규 인원도 채용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사업화를 위한 활동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는 어쨌든 1억 5천에 뭐 1년이 미만 한 8개월 정도 이제 기간에 하는 거라서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기 차원 관점에서, 그리고 규모가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기간이 좀 긴 R&D 수준 정도의 한 4, 5년짜리 뭐 3년짜리의 그러한 플랜으로 이게 정책이 뭔가 제도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그 아마도 아까 저기 유튜브 상에서도 좀 질문 사항 중에 하나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방 의료 같은 분야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이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 차원보다는 정부 주도의 XR 기술과 컨텐츠 개발에 가장 좀 적합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좀 전에 발표하신 이세환 이사님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그 의료 쪽 그리고 국방 쪽에 대한 XR 기술과 컨텐츠를 개발했던 그런 어떤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정부 R&D 상용화 선순환을 위한 상생 방안, 이것도 이제 저희 상생 분과에 적합한 그런 주제를 마련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국방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 홍원기 센터장님과 두 번째 이세환 이사님의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토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각 발표를 해주신 분들의 어떤 각각의 주제는 있지만 저희가 이번 포럼 전체 주제가 가상융합 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어떤 조건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뭐 가상융합 그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든지 사실 지금 어떤 캐즘에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라든지 뭐 이러한 새로운 어떤 신기술로 인해서 관심도도 많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다고 이제 사실은 우리 산업이나 전체적인 어떠한 환경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XR을 XR대로 발전하고 있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분이 발표하신 걸 중심으로 하되 가상융합 산업의 어떤 제도약을 위한 조건에 대한 관점에서 두 분 토론자분들께 좀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서서 홍홍기 센터장님이 이제 XR 그 디바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한 어떤 사례로 맥스트 AR SDK 개발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맥스 조규성 부사장님이 처음으로 먼저 좀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홍기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홍홍기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홍홍기 센터장님하고 이세환 이사님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이 에코시스템이 중요하고 여태까지 이제 지원은 어떻게 보면 좀 한 군데 이제 어떤 한 섹터에만 이제 집중이 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건 CPN들이 다 엮여 있다 보니 전방위적으로 이 선순환 구조를 돌리기 위한 이제 지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페네시아랑 이제 일을 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 생각에는 거의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일 것 같아요. 그 하드웨어 업체랑 미드웨어 업체, AR, SDK 업체가 같이 협력한. 사실 저도 제일 우리나라의 XR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잘하는 기업은 우리가 딱 두 개 꼽으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타랑 애플로 들 수 있고 또 보시면 다 벌티컬하게 다 하드웨어도 잘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잘하고 소프트웨어 사실 이 XR 기술이라는 게 하드웨어만 잘한다고 소프트웨어 잘한다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제 겪어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정부 이제 R&D 투자가 하드웨어 잘 만드세요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에다가 하다니까 이제 하드웨어 업체가 제가 이제 많이 겪어본 하드웨어 업체분들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 최선의 단계 정도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레이어 정도 올리는 정도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제 컨텐츠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윗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 업체들은 유니티나 언리얼을 써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딱 그 사이가 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제 더 윗단의 소프트웨어 기업 업체들도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더 좀 외면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페네시아랑 하면서 그런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런 페네시아가 이제 하드웨어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간과하시는 게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글래스는 제가 보는 시야에다가 정확하게 오레이에서 콘텐츠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되게 간과하고 계시는 게 캘리브레이션이에요. 그 캘리브레이션 하려면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고, 그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값 위에다가 이제 각종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그 갭을 외워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이제 그때 이제 메타버스 컨퍼런스 참가하셔서 그래도 반응이 그 전보다 되게 좋았다고 늘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기쁘긴 했는데, 진정하게 이게 우리가 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이 묶음을 촉진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받은 건 보면 이제 하드웨어 다 만들어진 하드웨어 위에 이제 SDK를 올리거나 이런 미들웨어를 올리는 건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벌티컬한 회사들하고 이제 기술 격차를 좁히려면 소프트웨어 기업 자체도 하드웨어 만들 때부터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슬램 같은 기술들은, 공각 컴퓨팅 기술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술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이제 설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부 R&D에 좀 더 반영이 돼서 그냥 이 얕은 결합이 아니라 정말 그 디자인부터 같이 이 회사가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그 위에 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기업까지 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좀 값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써먹을 수 있는 결과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질문은 없으신 분들 의견을 뭐 있다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그 국방을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국방은 제도적으로 무기 체계로 도입이 되려면 국산 제품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무기가 아닌 아까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가상 훈련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외산 제품을 쓸 수 있지만,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개발하고자 하는 지휘 통제 플랫폼은 이제 무기 체계로 가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결국 이제 국산화 제품에 대한 이제 한계가 좀 있었고, 그런데 국산화 제품을 저희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쓰려고 하더라도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산 제품에서 제공되는 그 소프트웨어 툴킷이라든가 여러 가지 펌웨어라든가 이러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공이 국내 제품에서는 매우 이제 좀 열악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고, 결국 저희는 몰입형 있는, 그 다음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드웨어의 그러한 아까 에코 관점에서 이런 부족함들,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UI UX 관점에서의 사용자의 불편함들로 인해서 고스란히 사용자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게 안 좋으면 벌써 안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국산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 대변을 저희가 어떤 평가 장소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 국산, 이번에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로 하나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무기 체계로 가기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국산화 제품을 써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과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는 계속 그 홀로렌즈를 썼을 텐데 이걸 쓰면서 저희도 이번에 최초로 국내에 있는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MR 글래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어떤 핸드 제스처가 없고 그냥 플랫한 영상을 띄워주는 수준의 그런 콘텐츠들만 제가 봐서 실질적인 그 하드웨어에 대한 그 3D 저희는 지형을 띄우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될까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테스트를 처음에 했는데 굉장히 이게 처음에 생각보다는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업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그 비용으로 이걸 개선하는 그러한 롤이 이제 이번에 그 이제 과업에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그 디바이스 업체는 다 디스플레이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이제 기능, HMI, 그 HCI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자금이 지원이 되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영세한 업체들은 어렵겠지만 여기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해외에 있는 업체 정도로 이제 따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디스플레이 화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외산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자금이 들어가니까 좀 됐고 이게 자금이 들어가고 과제로 뭔가 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아직까지도 국산 제품에 대한 거는 안 썼을 거고 소비자가 원하는 외산 제품을 계속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돼서 했듯이 이러한 그 맥스트의 아까 그런 사례도 좋고 그래서 이게 R&D를 위한 과제라기보다는 이건 어떤 상용화 관점에서 과제의 그런 어떤 정부의 그런 마중물 성격의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만 예를 들었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제 그 콘텐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여러 가지 에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런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의료에서의 그런 뭐 범부처 전주기라든가 아까 국방에서 신속 연구개발 사업 관점에서의 그런 가상융합 산업에서도 이런 게 진행되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대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인데요. 다음으로 이제 브로틴 문성현 이사님께 좀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세환 이사님 발표는 제가 이제 경험이 없던 분야라서 다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이 지금 현재 정부 사업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그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신 거지만 지금 현재 그 R&D 사업들의 결과로 나왔을 때 그게 실제로 수익을 발생하는 게 굉장히 그 비율이 낮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도 현업에 있는 저희로서도 굉장히 창피하고 좀 불편한 현실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원인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그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저도 이제 원래 소프트웨어를 갖다 계속해서 개발해 왔었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XR이라는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PC나 모바일처럼 굉장히 일반화가 돼 있고 모두가 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판매를 한다면 그 시장이 충분히 형성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드웨어와 같이 결합이 돼서 판매가 되는 지금 그 하시는 것처럼 뭐 국방 사업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그 같이 판매가 돼야지만 실제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예전에 저희가 뭐 다른 업계로 예제를 든다고 치면 게임이라는 업계 자체도 사실 개발은 잘 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퍼블리셔라는 하나의 업체가 생겨났던 것처럼 지금 현재 XR 시장에서는 게임 업계에서 퍼블리셔라는 역할을 해줬던 그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가 그 역할을 만약에 대신 해준다 그러면 좀 더 실제로 그 지금 현재 R&D로서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도 사장되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정부가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R&D 사업에 대한 실제로 수익을 못 내는 거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실제로 그 R&D라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는 없는 신기술을 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기간을 한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R&D 사업을 할 때 1년 후에 만들어질 목표를 갖다 정의를 하고 혹은 2년 후에 뭐 더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만든다라는 게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 목표라는 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목표가 잘못된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R&D 과제들을 보면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판정은 사실은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라는 경우는 잘 주어지지 않죠. 근데 그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원인이 현재 제도 자체가 실패를 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을 모두 다시 환수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제도는 사실은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FI 같은 민간 투자의 형태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일단은 지원을 한 R&D 사업 입장에서도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도 혹은 기한을 늘리기도 굉장히 부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그냥 특별한 변화 없이 예를 들어 그 R&D 예산에 대한 그 개발 기한에 대한 거를 5년, 10년 혹은 늘렸다라고 했을 때 지금같이 동일하게 갔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만약에 실제로 결과로 볼 땐 실패지만 그 실패 판정을 못 내린다고 하면 환수를 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 비용은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 R&D 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한 방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오디션 프로로 본다고 치면 사실상 전체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하루 혹은 이틀 내에 갑자기 데뷔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돈 주고 끝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화를 낼 수 있는 실제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라는 거는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방식도 조금 변화를 해서 지금 최근에는 약간은 비슷한 형태가 좀 생겨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간 단위를 나눠두고 3개월, 6개월, 1년 혹은 그래서 그 중간에 평가를 해서 거기까지 해서 만약에 또 다시 평가를 했을 때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원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바른 성과를 잘 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더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가서 총 사업 기간도 예를 들어 현재보다 좀 더 길게 하고 혹은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는 기한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지원 사업까지 그 R&D에 대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지금의 현재 그 R&D가 끝났을 때 결과물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첫 번째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업화를 위한 그 게임 분야에서의 퍼블리셔 같은 역할에 대한 지원이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상융합 경제든 디지털 아까 그런 산업 정책에 보면 인력 양성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 골고루 시행한 것 같지만 이러한 이제 퍼블리셔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그 선정 방식이라든가 이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그 범부처 전주기 사업 같은 경우 이게 기존의 사업들은 R&D를 끝나고 나면 사업화를 하려면 또 다른 부서에서 뭔가 받다 보니까 연속성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이 이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가 많았는데 범부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R&D를 통해서 R&D의 목표를 따른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그게 나온 시점에서 이제 단계별로 또 말씀하신 목표 사업화나 시장에 진출하는 목표는 또 다른 목표잖아요. 이게 R&D의 결과물이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을 놨다고 하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사용성의 측면에서는 거의 빵점인 사용성의 그러한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아무리 최고의 기술이라고 해도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2단계로 이어서 사업화로 이어달리기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분산되어 있고 뭔가 하나의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냥 딱 플랜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컨설팅 같은 걸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목표도 조정해가고 시장이 바뀌었으면 그런 것도 해가면서 R&D를 추가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화라서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중복성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사업화를 하려면 뭔가 조금씩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하는 것들이 안 나오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예, 뭐 되게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퍼블리셔라는 게 어떤 지원보다는 역할에 좀 더 강조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셔의 역할을 그럼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민간의 어떤 또 지원을 해서 민간이 맡아야 돼서 하는 거가 맞는 건지. 뭐 이상적으로 건전한 사업이, 네. 그러니까 산업이 되려면 음. 사실은 민간 기업이 나서가지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실제로 국내에서에 대한 그 실제 사업이 발생이 됐던 것들을 보면 그 당장 눈앞에 돈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뛰어들지 않는 큰 자본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업계도 많이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 카피캣들이 많이 나왔고 현재 국내 게임 업계들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거의 유사한 장르들만을 만들어내다 보니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의 특성상은 그 퍼블리셔라는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는 이윤추구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이 괜찮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으나, 민간 기업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 기업도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이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그 장기적인 이윤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윤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내 시장만으로 따져서 한계를 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 계속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을 진출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해외에다가 판매를 했을 때 지금 기존의 소프트웨어 되게 뭐랄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국내에서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XR이라는 시장은 하드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판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그 이사님 하신 것처럼 데모 시연을 하기 위해서도 해외에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도 해외에서 우리와 다른 시간대를 가진 국가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인력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 선투자가요. 근데 그런 게 제공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해외에선 세일즈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근데 그렇다면 민간 기업이 그거를 주도했을 때 먼저 선투자를 하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장기적인 가치를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정부가 해준다면 XR 시장에서 선도를 조금 더 우리나라가 조금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컨퍼런스 때 좀 제안해 줄 저희 분과에서 제안할 좀 포인트가 생겨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열띤 토론과 또 주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저희가 유튜브 상에서 질문이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저희 시간 내에 다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좀 그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홍홍기 센터장님이 좀 많이 심심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토스해드리고 싶은데, 한 분이 그 애플 비전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가격 대비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입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올해도 저기 CES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CES에서 우리나라 XR 그리고 메타버스의 어떤 위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비전 프로는 네. 정말 그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처음에 고객카드가 결제가 안 돼서 저 개인 카드로 한번 결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VAT 빼고, 그러니까 정말 그 관부가세 빼고 50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5만 원 정도를 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3월에 제가 결제했을 때, 이거를 50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부담이 컸는데, 요즘 뭐 아이패드 뭐 1테라바이트 뭐 프로 제품 나오는 거 보고 하니까 그렇게 또 비싼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얼리 어답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정도 비용을 쓴다라고 그렇게 사실 이렇게 뭐 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마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거금을 들여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흐름을 보면은, 시장 흐름을 보면은
VR 헤드셋으로 일반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399 정도, 그러니까 한 5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가격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심리적인 그 가격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그래도 한 몇 천만 대가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CES 갔을 때 제가 CES 올해 정말 좀 기회가 잘 좋아서 CES도 가고 이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AR 월드 엑스포라는 AWE 행사도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저희 직원이 가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같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일단은 국내 그 디바이스 기업들도 많이 나갔었어요. 특히 CS 같은 경우에는 레티널도 부스를 정말 크게 해가지고 레티널의 그 광학 렌즈가 들어간 제품들이 이렇게 막 전시가 됐었고, 그리고 또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하지만 그 일본의 옛날에 오디오 이런 거 좀 아시겠지만 샤프, 샤프는 아이어도 나오긴 했지만 샤프에서 AR 글래스를 이제 시연을 하는데 그게 거기에 들어간 이제 부품이 이제 레티널 부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그 우리나라 부품들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제로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 가전 회사들, 그러니까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이 뭐 TCL도 그랬지만 또 스카이월스라는 또 저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그래도 꽤 큰 가전 회사에서 이제 또 그런 XR 제품들을 다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이 XR이라는 게 확실히 좀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제품들도 꽤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세계 그래도 뭐 미국 뭐 중국, 일본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한편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비교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떤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래도 빅5 안에 들지 않을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이상으로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애플이 비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상생분과 1차 세미나를 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발제와 또한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포럼은 9월 23일 2차 세미나에 이어서 이후 2024년도 포럼을 마무리하는 컨퍼런스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